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 이선균 씨는 숨졌지만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가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지인이자 그 이선균 씨에게 5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 드러난 게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언급됐던 실장을 B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A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몇 가지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 B의 마약 사건, 그러니까 여 실장의 마약 사건에 대한 최초 제보자인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B의 마약 사건과 함께 또 고 이성균 씨에 대해서 협박, 공갈이죠. 이제 금전적인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걸 공갈이라고 합니다. 공갈을 해가지고 일부 금전을 간취한 공갈로 해서 받아간 그런 혐의도 확인이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또 흥미로운 거는요. 이 A가 B에 대해서도 협박을 해가지고 또 별도로 돈을 뜯어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저희 헷갈리니까 편의상 실장 그리고 협박범 이렇게 칭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과 협박범 사이에서도 그 협박범이 이 여 실장도 이제 소위 말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공갈을 해가지고 관련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봤을 때 이 마약 사건에 관한 최초 제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련된 협박을 진행한 첫 번째 인물로서 해당되는 협박범이 일단 1차적으로 인지돼서 지금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들 보니까요. 이 협박범이랑 실장이 원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왜 직접 가서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까? 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아직 객관적인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원래 이제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하고요. 이후에 출소한 이후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면서 관련돼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은 이제 해당되는 여 실장의 마약 관련된 사항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관련돼서 이제 고 이성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알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결국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갈 행위를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 실장과 협박범 모두 구속된 상태인 거죠? 네, 현재 다 구속된 상태이고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각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공모 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일단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을 공모 관계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이선균 씨 측에서는 이 둘을 공모범으로 봤잖아요. 실제로 그 실장에게는 3억을 건넸고 협박범에게는 5천만 원을 건네고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경찰은 왜 둘이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네, 아직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이는 아니라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협박범이 해당되는 실장을 또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공모관계라고 보기가 어렵고 적대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최초에는 공모관계였다가 공모관계에서 이 협박범이 이탈해가지고 오히려 이 실장을 마약 사건을 제보를 하고 다시 이 실장한테 어떻게 보면은 공갈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아예 공모 관계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공모 관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공모 관계가 틀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점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 협박범이 직접 관련돼서 고 이성균 씨한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알았어야죠. 고 이성균 씨와 해당되는 실장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협박이 있었던 것들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실장과의 이제 공모관계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공모를 했다가 나중에 틀어졌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일단 두 사람이 공모 관계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경찰이 두 사람 말고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드러난 거는 지금 이 협박범이 1차적이고 그렇지만은 이것 외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보도로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이 여 실장이
이 누군가가 우리의 그 휴대전화 등을 해킹을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건네달라라는 네. 요청을 고 이성균 씨한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요. 혹시라도 이 협박범과 공모한 다른 어떤 범죄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정보나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에 따라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해킹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협박에 관여하고 이런 공갈 행위를 하도록 한 다 교사한 제3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머그샷 공개 대상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협박범도 공개 대상에 좀 포함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던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올해 이제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은 특정 강력 범죄라든지 성범죄 말고도 여러 또 범죄들에 대해 가지고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 범죄와 마약 범죄 이런 경우에도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협박범이 만약에 마약 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혹은 조직 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머그샷이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약 범죄라고 했다면은 이 협박범이 마약을 뭐 건넸다거나 직접 투약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 이제 마약범에 해당하는 거일 거고 조직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모와 관계 있는 겁니까? 네, 공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범죄가 되진 않고요. 이제 범죄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단일화 의사에 진행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이 협박범한테 적용되는 혐의는 공갈 그리고 공갈 미수 등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마약 혐의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수사 결과들을 보고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마약 범죄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가 신상 공개 대상은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재범 방지의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머그샷 공개가 피의자가 거부를 해도 촬영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머그샷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입감하는 절차에서 촬영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신상 공개 자체를 원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또 특히나 과거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랑 굉장히 다른 옛날 사진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체포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유튜버가요, 이 협박범의 사진, 이름, 나이 이렇게 신상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적 제재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렇게까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빨리 해당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어떤 사적인 처벌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이 개별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봐야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임의로 그렇게 공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도 굉장히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자체의 개별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해당 유튜버는 언론이 녹취록을 공개한 건 공적 제재였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예. 일단 적용이 되고요. 만약 그중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공개를 하지 말자. 뭐 무조건 뭐 명예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자체가 공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적과 공적의 차이죠. 공적이라면은 누구의 신상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의 공익적인 기준들을 어떻게 따질 것인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은 여기서 명확한 기준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공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찰에 연예인 마약 수사 넣고 사실 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사건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요. 또 핵심 피의자들이 일단은 제가 아까 말하는 해킹범이라고 추정되는 제3자가 없다면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늦어도 한 달 내지 2달 안에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